선도형, 기술을 거기 가서 인베디드형, 가서 심어주는형,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스마트 기술이 아니면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R&D 정책이 싹 바뀌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 시대 선도 시대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 건설 분야에 닥쳐 있다 보니까 이건 조금 뭔가 개선을 해봐야 성능적 개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과정에서 지금 하는 성능 관련 반영 내용, 그다음에 건축 구조하고 엔지니어링 측면에서의 이제 성능 관련 반영 현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성능에 관련된 내용 이제 관리가 어떻게 되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제가 설계하면서 특별히 성능 관련해서 설계에 적용하는 것들 어떤 기준이 뭐 있나를 찾아봤더니 따로 기준으로 정의된 건 별도로 없었고 제가 보기에 이제 관련 법 체계 내에서 관련 법령을 적용을 하면 그것이 성능과 연결되는 그런 지금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라는 것이 먼저 이제 법규 검토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내 땅에 건물을 짓는데 일단 제일 관심들이 이제 규모가 얼마나 되며 이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있죠. 이것도 다 법규에 의해서 이제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옆대지에서 떨어지는 거리라든가 주차는 몇 대를 세워야 되고 그런 것들, 그게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규정이 됩니다. 이런 거 외에 이제 그러면 제가 법규 내에서 꼭 뭐 성능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뭐 성능과 직결되는 이제 항목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건축법규 내에서 이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지와 도로의 항목을 보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러는 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뭐 CRT를 한다든가 흙막이를 설치한다든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사에서 테크니션을 고용하고 지방 규모 현장에서는 인스펙션 제도를 도입해서 관리를 해서 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크니션은 건설사에서 현장에 배치 인원이 많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골조 있는 부분에 대해서 테크니션을 도입을 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이 사람들을 상주시키면 되거든요. 감리 품질, 뭐 이렇게 감리 품질을 향상에 대한 얘기도 좀 감리 성능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감리마저도 하기가 어려운 그 여건입니다. 왜? 최종적으로 감리를 해야 되는데 감리 말도 잘 안 맥힙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 중단이라도 시키려고 하면은 발주처 확인을 받아야 되고 또 공사 중단하면 크레임이 좀 노출되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감리원 자신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대가가 낮다 보니까 기술력을 갖춘 감리원이 투입되기도 어렵습니다. 또 열심히 해서 품질 관리를 현장을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각종 서류 작업에 처해 있어요. 뭐 무슨 일반 회계면 서류 보완 해가지고 맨날 그 어떤 품질 점검이라든지 할 때 서류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각종 서류 결국은 이제 면피를 위한 서류죠. 그거에 모든 감리원들이 매달려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감리가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지금 이 건설업 감리 포함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공종별로 그 임금 상황 수준을 보면은 전체 대비 한 85%인 것 같습니다. 전체 산업에. 그리고 우리는 이 건설 기술인은 항상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사고에 대한 그 항상 조마조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고하고는 안전사고하고는 관계도 없는 금융업 대비해서 61%밖에 안 됩니다.
보면 사실 건축물 대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항목이 좀 늘어났어요. 인증제도에 대한 부분도 다 이제 거기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항목들이 늘어났는데 그 중개 대상물 그 확인 설명서 같은 경우는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결국 보면 뭐냐면 도시가스가 뭐 들어온다, 뭐 설비, 수도 설비가 있다, 없다, 수방 설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유무에 관련된 눈으로 봤을 때 균열이 있다, 없다. 이 정도로 가지고 지금 공인중개 대상물,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서 그 확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그 성능에 대한 설명서가 있고 그 설명서를 가지고 중개를 해야지 사실 정확한 중개가 될 텐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중개 대상물을 딱 해보고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나서 들어가서 살려고 보면 이게 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많은 그 구조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뭐 공간이 이상하게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두 가지 영역을 다 같이 표시할 수 있는 그 건축물에 관한 성능에 관한 그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건축 성능 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기술적이고 그리고 실행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매너지먼트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매너지먼트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시설물에 대한 그 성능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가치 상승이라든지 그 가치 상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얼만큼 그 효율성 있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간과를 하고 성능이 다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까지도 법 체제에서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있어도 건축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터넌스를 지금은 매너지먼트라고 자꾸 인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든 사회적인 척도를 가지고 있는데 법 자체도 지금은 이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유지 관리가 아닌 건축 관리로 법 체제를 이제 발제를 하고 이 부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지내오면서 겨우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퍼실리티 매너지먼트가 왜 필요하느냐? 시설물 이제 경영 관리죠. 우리가 보통 그 건축물을 보면은 시장가나 건축물 가격 산정을 할 때 두 가지밖에 안 봅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그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의 위치, 그 다음에 부동산의 면적입니다. 근데 사실 면적하고 위치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용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성능이 중요하게 되면은 평당 공사비, 그러니까 건설할 때 평당 뭐 500만 원 가지고 짓는 거하고 평당 800만 원 하고 짓는 거하고 했었을 때 똑같은 부동산 가치가 되다 보니까 누가 800만 원을 내겠습니까? 500만 원으로 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성능이 무시가 되고 품질이 무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성능에 대해서 중요성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건축산업진흥원에서 성공진 것입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이 성능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고 우리나라에 건축 성능은 없다. 건축 성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사고만 일어나고 관리도 안 되고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제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설 지금 이번에 그 LH 사건 일어나면서 나온 결과 자체가 결국은 건설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건설 시스템을 무너진 이 건설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나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그 점이 지금 각계의 이야기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국토부 내에서는 이 논의가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파악이 되고 있고 건물을 짓는 데 발생되는 탄소가 훨씬 크게 발생되는 상황이 됐고 이제는 건물의 성능, 특히 친환경 면에서 건물을 지을 때 발생되는 탄소를 줄이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고요. 사실은 건축학회에서는 이걸 위해서 일단 민간에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에너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쪽에는 아직 지금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워가지고 일단 지침을 만들고 예제집 만들었고 또 실제로 여러 다양한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서 이제 이런 걸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재를 만들고 건물에 설치하고 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폐기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요즘은 이제 재생하는 과정을 많이 고민하고 있죠. 그 재생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탄소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용도별로 오랫동안에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용도별로 약간 1,400kg 또는 1,000kg, 1,200kg에 대한 어떤 탄소 배출량이 있고 이걸 장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물의 성능이 될 것 같고요. 그 성능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것을 국가적으로 해야 되고 또 민간에서는 해야 되는지가 아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축안전까지 대중입니다. 제가 뭐 담당이 아니라서 이렇게 좀 전문가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그렇지만 제가 오늘 듣고 느낀 거는 이 건축 성능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참 좀 생소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듣다가 이렇게 느낀 점은 건축물의 이제 품질 관리를 좀 높이자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이 좀 걸림돌이 한 두 가지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품질을 높이려면 예산이 또 수반되고 돈이 드니까 또 이러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실 또 건축물 품질 높이려면 자재나 뭐 기술자나 좀 고급 기술자 써야 되는데 그러면 건축 비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또 집값도 올라가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또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좀 시공 기준을 좀 올려서 좀 제정하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 또 규제가 강화되는 거라서 규제 강화하는 법 개정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법은 최소한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고 또 이 공무원들도 이렇게 다 들어보고 좀 합리적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뭐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법 개정하고 이런 거 다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국토부와 언제든지 협의하시면 도울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건축 성능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품질하고 성능하고 차이가 뭐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아까 그 이야기를 사실은 고상근 회장님께서 명확히 사실 말씀해 주셨는데 고성능을 하니까 무조건 돈이 많이 든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풍 설계할 때 법에 있는 설계를 그대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유리 두께가 5cm 라면은 성능 설계를 해서 실험을 해서 성능 설계를 하게 되면은 3cm로 줄어들어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더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능은 옛날에 이제 고품질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가위의 고품질은 그 가위 자체의 내구성이라든지 모양만 따졌는데 지금의 시대는 기능성입니다. 얼마나 잘 잘리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성능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그 젊은 친구들, NZ 세대라든지 또 미래의 우리가 이런 시대에 가면서 모든 이제 그 사용자 요구가 성능 쪽으로 이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성근 교수님께서 품질은 후지 문제이다. 그 다음에 성능이 이제 성질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무원분들이나 지금 기존의 학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가 크게 많습니다. 지금 아마 죄송합니다만은 좀 힘드시더라도 앞으로는 성능 설계로 가면은 돈도 절약되고 훨씬 더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탄소 중립이라든지 ESG 경영 또 지속 가능한 경영 가능하다. 이 건축 성능 요거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게 말은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국토부가 이제 앞장서겠지만 그 기재부라든지 뭐 조달청이라든지 또 LH나 이런 발주 교육청도 마찬가지죠. 또 각 분야별로 전문 어떤 업체, 학협회 다 관련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게 건축산업을 뭔가 선진화하고 혁신하는 하나의 큰 그 시작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나름 고민은 됩니다. 또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일단은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그래서 또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계란 아까 얘기했는데 3배 정도까지 비싸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비싼 거 사 먹겠다. 왜냐하면 다 신뢰성이 확보가 되니까. 내가 집 짓면서 우리 건물 지면서 얼마나 좋은 건물 짓겠다. 그거를 떳떳하게 내놓는 거죠. 모든 건물에 어떻게 지어졌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그 사람들이 좀 선호도가 바뀝니다. 성능하고 품질 얘기하고 그럴 때 엘리베이터 우리나라는 일정 면적당 몇 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 그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빠른 건지 이런 거 별로 안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멈추거나 22인승인데 10명 타면은 삐소리 나가지고 서로 눈치 보고 누가 나가야 되나. 이거 전부 다 엉터리 성능입니다. 완전히 사기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두고 있어요. 몇백 원짜리 계란도 다 표시하는데 몇억, 몇백억, 몇천억짜리 건물도 그런 표시를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이 그걸 계산하지 않으면 사기 집단으로 포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최적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또 중복되기도 합니다. 소방하고 건축의 피난 안전 화재 이런 것들이 일부 그런 것들 통하면 최적화를 통하면 비용은 또 절감하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협업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하면 저희가 약간의 비용을 더 들고 또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계 쪽에 어려운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성능 보조가 되면 자연히 설계비도 올라가고 공사비도 올라가고 또 대신 자기가 많은 돈 내고 소비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끝장 볼 때까지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